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이 오늘 부동산 특위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세제, 대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불과 하루 전만 해도 이런 부분들, 재산세 완화 방안이나 세제 논의 이런 거 잠정 중단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좀 상황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정책 좀 불신자초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첫 회의인가 그럴걸요. 예. 진선미 위원장이 이제 결자 해지의 각오로 매듭을 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부동산 특위 회의와 그 결과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재보궐선거 패배 요인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부동산 문제였기 때문에 예. 집권 여당이 어떠한 결과를 내놓느냐 이것은 국민들이 주목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정책에 대한 변환과 전환이 향후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그리고 제 생각엔 제로 베이스에서부터 다시 차분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되는 건 결국 이제 실수요자들, 1가구 1주택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과다한 정책으로 해서 피해를 줬다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이 상당히 급등하고 그것이 이제 아주 구체적인 예가 이제 공시지가 문제. 공시지가가 몇 퍼센트 안 올렸지만 실제로 부동산 급등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오른 것은 한 19.8%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 부분에 따라서 지금 종부세 문제 그리고 공시지가는 결국은 건강보험료 문제, 재산세 문제 모든 게 거의 근거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실제로 1가구 1주택자들에 대한 환경적 요인에 의한 피해가 가고 있다는 거, 부담이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를 민주당이 잘 헤아릴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달은 이랬다가 또 이랬다 바뀐 거 아니야? 외부에서 나온 얘기고 예. 실제로 재산세 감면 상한선이라든가 또 종부세에 대한 부분들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서울시 평균 가격이 10억이란 말이죠. 예. 근데 9억이다 종부세가 부유세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죠.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종부세 완화 방안도 언급이 됐는데 홍익표 정책위 의장은 다루더라도 매우 후순위라고 선을 그었습니다마는 홍남기 부총리는 또 완화를 시사하기도 해서 이게 일관성 있는 목소리 조율이 과연 나올 수 있겠느냐 이 부분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게 안 좋아요.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이견은요. 자신들끼리 당정청 회의가 있잖아요. 거기서 충분히 논의하고 이 지도부와 예를 들면 행정부의 장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목소리를 내야지 국민들이 헷갈려하지 않습니다. 시장에게 잘못된 사인을 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엔 현실적인 문제와 이념적인 신념이 부딪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막 논의하기 시작을 하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정책적으로 입법화시키고 행해왔던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을 근본적으로 자기 부정하는 행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홍익표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에는요. 예. 종부세 문제 건들지 않겠다. 이것은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은 대략 한 60만 명밖에 안 돼.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 더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포기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선거를 또한 선거에서의 표심을 염두에 두는 것 같아요. 결코 불리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예.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60만 명이라면 부부 하면은 120만 명이잖아요. 자녀 한두 명 하면은요 200만 명이 넘어요. 본인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는 분들의 분노의 투표가 얼마나 극단적으로 선거 결과를 가를 수 있는지 지난 4.7 보궐선거 때 우리가 봤잖아요. 여당은 다시 생각해봐라 말씀드려요. 이 속도 면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민주당 내에서도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손질, 변화의 필요성의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위까지 구성된 게 아닌가 싶은데 눈앞에 이제 대선이 또 다가오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손질은 해야 되겠는데 그 속도 면에서는 좀 어느 정도의 지금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세요?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새 대표가 뽑혀야죠, 일단. 지금 원내대표 한 사람만 지금 뽑힌 거 아니에요? 예. 지금 5월 2일이면 이제 새 대표가 뽑히니까요. 3명 중에 한 사람이 뽑히면서 그 세 사람 다 제가 보면 후보들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결이 좀 다른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후보가
대표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당정청 얘기하셨는데 총리가 지금 후보자만 내정만 돼 있잖아요. 김부겸 내정자로만. 그렇기 때문에 총리가 이제 다음 달 초에 이제 인사청문회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초중순 정도 되면 총리가 이제 뭐 순탄하게 된다면은 총리가 이제 임명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당정청이 완결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때 가서 아마 부동산 정책은 아마 심도 있게 신중하게 정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네. 내부 논의에서 마찬가지로 기존에 했던 방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장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네. 어떤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은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민심이라든가 향후 이 정권의 운명이 걸려 있는 문제다. 예. 대선에 운명이 걸려 있는 문제라고 판단해서 하게 되면은 나름대로 국민이 바라는 전향적인 입장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최근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죠. 가상화폐, 암호화폐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투기 억제에 위한 규제보다 좀 지원에 나서자라는 쪽으로 워낙 최근에 금융위원장의 얘기에 대해서 이게 뭐 유탄이를 세게 맞았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좀 되게 전환되는 것 같고요. 야당은 이참에 더 이렇게 공세 수위를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외면하고 과세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과상화폐 문제를요, 저는 정략적인 뭐 여야 간의 갈등 문제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현실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20, 30대가 가상화폐에 저렇게 투자를 하느냐, 왜 열중하느냐? 이것은요, 취업을 할 수가 없어요. 알바해왔자 한 50에서 100만 원 법니다. 알바자리도 별로 없고. 또 취업을 어렵게 하더라도 대략 한 300만 원 밑으로 받아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9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가 있겠느냐라는 절망감에 대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상화폐를 통해서 부를 갑자기 늘려서 내가 집을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 이거는 지푸라기 잡는 심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걸 갖고 여야가 뭐 갈등의 소지로 싸운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특히 이제 여당이나 어떤 뭐 정부 정책 당국자에 있는 분들이 야, 가상화폐 시장 붕괴할 거야. 몇몇 거래소는 저 문 닫을 거야. 이런 식의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런 절망감에 큰 좌절감까지 준다고 생각을 해요. 여당에서는 이러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기타 소득으로 해서 대략 20% 과세를 하겠다는 건데 이것도 내년 선거 앞두고 20, 30대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 같으니까 이거 유예하자. 이런 목소리도 나와요. 시행하지도 않았는데 이것이야말로 집권 여당이 야, 우리는 국정을 운영을 할 능력이 없어라는 자기 고백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그 투자자들이 사기를 당하고 있어요. 시세 조정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제도화하는 그러한 작업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가상화폐 거래소에다가 상장을 할 때 정부 관계 당국에서 꼼꼼히 심사를 해요. 심사 통과한 가상화폐만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게 되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그런 조치가 없잖아요, 지금. 이런 제도적인 장치부터 마련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당이 이 가상화폐에 대한 반응으로 좀 곤경에 빠지는 모습을 보이니까 야당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도둑심보 정권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도 썼는데 야당의 이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은성수 위원장의 발언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어른이 뭐 가르쳐야 된다.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전형적인 꼰대 발언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지해야 된다. 그 문문이 이제 아주 20, 30대 청년들의 아주 그 분노를 이끌어지니까 야당은 당연히 금융위원장이 그런 발언을 했으니까 시대의 착오적인 발언 아니냐 정치 공세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 장 소장께서도 잘 설명을 하셨지만은 이런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젊은 2030 세대들이 왜 비트코인이라든가 가상화폐에 이렇게 매달리느냐 말씀을 하셨지만은 예. 우리 사회가 굉장히 기득권층화돼 있어요. 기득권과 비기득권이 완전히 양분돼 있고 이것을 계층 사다리로 올라갈 수 없을 정도의 이 절벽을 느끼고 있는 사회로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예.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030 세대들은 그래서 뭐 내로남불인지 위선인지 다 분노하는 이유가 특히 20대 남자층들이 뭐 올라갈 수가 없다. 금수저, 흑수저 문제 이런 부분들이 층층이 자기 주변에서 이제 피부를 겪는 거죠. 서울과 지방, 또 강남과 강북. 강남 집값과 강북 집값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서울 집값과
지방 집값은 또 엄청나게 차이 나고. 근데 이런 문제를 정치권이 해결해야 되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한 해결보다도 정쟁이라든가 선거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개인적인 어떤 이유로 정치를 끌고 나가니까 이 젊은 세대들이 이 현 정치권에 대한 미래를 못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불신을 받는 거거든요. 국민의힘이 덜 불신받는 이유는 뭐냐면은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라서 그런 거예요. 예. 만약에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면 훨씬 더 불신 받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민주당의 책임이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당직자라든가 국회의원들이 좀 더 심도 깊은 대표자로서의 심도 깊은 이해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야기 나눈 이 가상화폐 지원과 관련해서 또 여당에서는 군 가산점제와 관련한 법안도 발의할 네. 예정인 거잖아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어떤 흐름들이 표심을 노린 너무 무리한 어떤 정책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왜 이런 움직임을 좀 보인다고 보세요? 꼭 내년 대선을 앞두고 우리가 선거에서 이겨야 하니까 가장 우리에게 지금 반대 의견을 표출하고 있는 20대 남자들의 표심을 얻자라는 차원인 것 같은데 이런 식의 뭔가 시혜성 정책으로 이 남자들의 표심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되게 낭만적이고 순진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군 가산점제 특혜 제도는요,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위헌 판정 났어요. 이걸 법률적으로 다시 입법안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어떻게 혜택을 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또 어떻게 혜택을 준다고 봐요. 뭐 청약제도, 뭐 취업 이런 데 혜택을 준다고 봐요. 그러면은 20대 여자분들은 기분 좋아할까요? 왜 우리는 차별해? 이래서 또 젠더 갈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을 단편적으로 표를 얻기 위해서 선거 때문에 정책을 고쳐야 된다, 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국정 운영할 능력이 없는 그러한 집권 여당이야라는 자기 고백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이건 민주당의 당론이 아니고 이거는 누구죠? 김병익 의원인가요? 한 의원의 발의한 내용인 거기 때문에 이것이 뭐 집권 운영 능력까지는 제가 이렇게 나가시는 거는 좀 과도한다 그런 판단이 드네요. 예. 정치권에서는요, 어떤 인물의 말과 행동이 유독 관심을 끄는 인물이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아닌가 싶은데 미국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과거 이제 친문으로 이어지면서 이른바 킹메이커로 이름을 날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전 원장의 이 거치, 이 귀국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쏠립니다. 양정철 전 원장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아주 최측근 복심인 것이고 여권 내에서 나름대로의 정치적 역할을 해왔고 또 역할을 기대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네. 양 원장이 다시 돌아온다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데 이제 대선에 관련된 문제겠죠. 결국은 지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드러나는 변수, 제가 봤을 때 드러나는 변수들이 탁탁 보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안철수 뭐 합당한다. 그다음 윤석열 하여튼 고공 지지를 유지하고 있다. 그다음에 김종인 하면은 뭔가 위기의 해결사 뭐 이런 드러나는 변수들이 있으면서 그것이 대선으로 이렇게 쭉 가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아직 뭐 정비를 해야겠지만은 이 대선으로 가는 플러스 알파들이 뚜렷하게 지금 보이고 있지 않은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별로 액티브한 측면도 없고 플러스 알파도 안 보이고 이런 측면들을 예를 들면 그것은 이제 하는 얘기가 민주당 여권에는 기획자가 없다. 예. 플래너도 없고 큰 어른도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들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정권 교체보다도 물론 정권 재창출이 제가 보기엔 더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그거하고 승계를 하는 아니면 어떤 정도 차별을 받는 새로운 정권을 만드는데 정권 재창출로 한다는 자체는 근데 쉽지 않단 말이죠.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여권과 민주당이 얼만큼 깊숙하게 고민을 하고 있느냐. 저는 염려되는 건 뭐냐면요. 민주당이 176석이잖아요. 근데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은 대선과 상관없이 국회의원직을 2년 더 이상 해요. 자기의 개인 위기성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국민들이라든가 이러한 경우 같은 경우는 이 정권이 바뀌게 되면 굉장히 공포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실제로. 이런 국민이라든가 민주당 지지자층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그럼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 거죠. 예. 국회의원 권력은 유지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여권에는 위기감이 없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장 소장님 의견 어떠신지요? 저는 그 이해찬 전 대표의 그 요청에 의해서 귀국한 것 같아요. 뭐 한 어떤 언론 보도에 보면 그렇게 나오기도 했고 이해찬 전 대표가 지금 3명의 여당의 대표 출마자들 가운데 한 분을 되게 세게 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엔 그분을 도와주기 위한 하나의 포석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작년에 총선 때 정말 양정철 민주연구 원장과 이해찬 당대표가 호흡을 맞춰서 대승을 이끌어냈습니다. 아주 정말 멋지게 해냈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총선의 1등 공신이 외국에 나갔어요. 국내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냐라는 것은 정황상 전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요. 핵심 측근이면 본인이 원했던 일을 역할을 맡겼을 텐데 외국으로 나갔다는 것 자체가 견제에 상당히 힘들어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정철 원장은 야권에서 보면 되게 부러운 사람이에요. 탐나는 사람이고 저렇게 선거를 기획을 하고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지금 현재 야권에는 없거든요. 예. 이분의 향후의 역할이 주목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안 그래도 장성철 소장께 야권에서 보는 양정철 원장은 어떤 사람이냐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부럽다, 탐나는 사람이다라고 규정을 하셨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는 이제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이 있습니다. 4명의 후보들은 뭐 초재선 의원들과 토론회에서 뭐 각자의 공약을 이제 내놓기도 하고 있는데 이번 경선에서 의원들의 마음을 차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뭐라고 보세요? 예선과 결선 나눠서 봐야 돼요. 예선 1차 예선에서는 친분 관계에 의해서 많이 투표가 좌우됩니다. 아, 예. 근데 이제 거기서 과반수 이상이 안 나오면은 일단은 결선으로 가요. 네. 결선에서는 친분 관계 플러스 당의 앞날 이거를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봐야 되고 각 후보들이 똑같아요. 저는 당 혁신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당과의 협상을 통해서 상임위원장 얼마나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위에서 대선 준비를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똑같은 공약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예. 공약에 대한 차별성은 없을 것 같고요. 영남당이라는 이미지를 주는 것에 대한 의원들의 반감이 되게 심해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아직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당 대표에 나가려고 합니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주호영 당대표 예를 들면 김기현 원내대표 이러면 예. 당의 지도부가 다 영남 일색으로 이렇게 꾸려진다? 과연 대선에 긍정적일까? 이러한 정치적인 판단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이제 당대표 나가는 것을 최종적으로 결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내대표 선거가 끝나고 나면 예. 본격적으로 뭐 주호영, 뭐 나경원, 뭐 김웅 이런 분들의 경쟁 구도가 상당히 재밌어질 것 같다라고 예. 보여집니다. 네, 지난 주말에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제주도를 찾아서 원희룡 제주지사를 만나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만남 자체가 뒤늦게 알려지면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 어떤 얘기를 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관련된 거는 잠시 후에 장 소장께 여쭤보고요. 그 자리에서 김종인 위원장에게 여권의 대권 주자들도 전화를 해 와서 뭐 여러 가지 문의를 하고 대화를 한다고 그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야권이 아니라 여권이요. 예. 네. 왜 전화해서 누가 김종인 어떤 얘기를 위원장은 할까요? 두루두루 다 친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 그리고 민주당 지난주 한번 총선에서 위기에 처했을 때 김종인 위원장이 와서 구원투수로 와서 민주당이 승리하는데 상당히 일익을 담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또 이제 정치판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언도 구하고 자문도 구하겠죠. 예. 그리고 지금은 김종인 위원장이 하여튼 지금 일단은 발을 빼셨잖아요. 발을 뺐단 말이죠. 국민의힘에서. 그래서 이제 뭐 다른 부분에서 좀 역할을 하려고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실제로 대선판이 가까이 가면 그래서 국민의힘은 뭐 아사리판이라고 얘기하면서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제 수구적으로라든가 과거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 역할이 더 있다. 그리고 뭐 밖에서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치적 암시를 계속하는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는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여권 주자들도 뭐 인사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도 상당히 국민의힘에서는 좀 개혁적 인물로 보수 개혁적 인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 원희룡 지사가
국민의힘 내에서 지금 뭐 그 국민의힘 내부의 보수층 분위기라든가 세력 분위기로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강한 주자는 아니란 말이죠. 자기 칼라가 또 있고 그러니까 김정희 위원장이 하여튼 제주도를 어떻게 왔는지 모르지만은 같이 예. 만나서 그러한 자기 존재의 부각뿐만이 아니라 좀 상담도 하고 또 김정희 위원장은 밖에서 뭔가를 좀 이렇게 구해야 되니까 원희룡 지사도 만나서 여러 가지 진지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두 사람의 만남, 또 만남 시점, 뭐 어떤 이야기를 또 나눴을지.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요. 예. 휴식을 취할 때 항상 제주도를 가세요. 그 특정 지역의 특정한 장소를 가세요. 그러니까 원희룡 제주도 지사니까 한번 찾아뵙고 상담 드린 거로 보여지고요. 원희룡 지사도 대선 후보 나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예. 김종인 위원장이 돕는다고 하면은 지지율 상승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고 본인의 처신에 대해서 상당한 큰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찾아가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자리에서 윤석열 전 총장 관련된 얘기도 나왔다고 하네요. 네. 네. 그러니까 그 허망하다. 지지율이 이제 허망해진다. 예. 뭐 3개월, 6개월 후에도 이런 지지율이 유지되지는 않을 거다.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요. 아니 왜 나한테 아직 안 찾아와? 왜 나한테 아직 상담을 안 해? 왜 나한테 도와달라고 안 하는 거야? 이러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는 윤석열 총장이 김종인 위원장한테 뭐 전화를 드려서 상의를 한다거나 도와달라거나 하는 것은 안 한 것 같습니다. 만나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좀 안타까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빨리 날 찾아와라. 나한테 상의하면 내가 도와줄게. 라는 표현을 애들로 하신 것이다. 라고 네. 보여집니다. 근데 실제로 윤석열 전 총장이 나와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예, 실제로 허망하다는 표현은 윤석열 전 총장이 나와서 진짜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할 수 있는지, 우리나라의 국정 운영을 책임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은 안 돼 있는 게 사실인 거죠. 검찰로 쭉 복무하고 그 전에 고시공부 9년 하고 그다음에 검찰에 있다가 특수부 있다가 그다음에 검찰총장 한 이 커리어 하나이니까 국정 운영에 적당한 사람인지 적절한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허망하다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도 내가 병풍 역할을 해서 당신을 예. 뒷받침해주면 대선 후보도 될 수 있고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런 또 자신감의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건 말이 안 되죠. 김정희 위원장이 무슨 마법사도 아니고요. 네. 아니면 하늘에 계신 분도 아니고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지 대통령이 되는 건데 이게 다른 선거하고 다르죠. 대통령은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선거인데 그럼 김정희 위원장이 마법을 불려서 국민의 마음을 얻게 하는 마법을 부린다 그러면 모를까? 예를 들면 뭐 윤석열 전 총장이라든가 원희룡 지사 이런 사람들에게 뭐 다른 무슨 술수를 펴왔고 연막수를 펴왔고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된다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대권 레이스가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관심을 끄는 인물들. 앞서서 저희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얘기를 했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의 또 앞으로의 행보도 좀 주의 깊게 보면 참 정치를 보는 맛이 또 나는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